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문협,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죠. 약칭 경문협,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북한에서 대한민국 저작물이 사용되는 것은 저희가 한 푼도 걷어낸 적이 없다. 제일 큰 문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법인이 배타적 권리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이 기관이 임종석 전 실장의 사조직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서 경문협이 임종석 전 실장 사조직처럼 보인다고 질타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저작권을 북한에 넘겨주는 상황, 이런 질타를 했는데 이 비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경문협의 존재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저작권료를 받아가지고 북한에 송금한다라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지 저는 뭐 계속 이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도 굉장히 답답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힘도 그 사이에 있었던 뭐 보수 정권도 이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오토 원비어 사건을 한번 보시면 돼요. 오토 원비어 그분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돌아오셔가지고 바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토 원비어의 그 부모가 2018년에 그 북한을 상대로 11억 달러의 그 손해배상 소송을 해요. 그러죠. 예, 그 오토 원비어의 상태는 이제 뭐 치아 상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할 때 구타의 흔적, 고문의 흔적이 발견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불법 행위를 배상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5억 달러 상당의 배상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그 오토 원비어 부모가 계속 이제 그 북한의 재산을 추적을 하고 있어요.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의 재산을 어떻게 추적하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북한이 내가 북한 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금돼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이 돼 있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한 재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북한 재산이 아니며 그 실질이 북한 재산인 차명 재산인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몇백만 불을 추가로 집행을 했고, 과거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억류돼 있던 북한 선박도 그렇죠. 집행해 가지고 환가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 북한에서는 미국에서는 북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는 대외적으로 북한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북한인 물건에 대한 집행인 거예요. 근데 경문협 같은 경우에는 경문협이 이제 주장하는 건 이런 거죠. 이게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된다고 북한 헌법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당국에 대한 게 아니라 북한 뭐 중앙방송 이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북한 중앙방송은 그러면 누군 걸 걸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냥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일부 이제 시장경제 질서를 도입을 하고 사회경제주의를 표명하면서 공산주의하고 조금 다른,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하이브리드로 섞는 경향이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북한은 일단 직업의 자유도 없고 모든 사람들의 직장이 배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월급도 다 배정이 되고 모든 게 국가 소유고 모든 자산이 국가 소유인데 국가 소유가 아닌 다른 게 존재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사안인데,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식으로 숨겨놔도 그걸 찾아요. 그걸 찾아서 집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비자금이나 그런 그 김정은 일파의 그런 자금들을 동결시키고 하는 게 그걸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좌에 뭐 어디에 여기는 북한 소유야라고 마크 찍어 놓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그걸 마크를 안 찍어 놓은 걸 찾아내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경문협은 심지어 북한 마크가 아니라 북한 그 중앙 TV 마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앙 TV 마크는 북한 마크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 계속 저작권료 징수하면서 그 북한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야말로 뭐 이적 행위고 뭐 이거야말로 그 내란 행위, 반란 행위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뭐 당연히 해야 되고 오히려 그동안 그런 지적이 굉장히 부족했다. 임종석이 그 대표로 계속 창립 때부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최근에 내려놓은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그러니까 법률 시스템 내에서 반드시 그 오토범비어 사건을 사례로 삼아 가지고 처리해 나가야 되는 사건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북한의 자산을 동결하는 문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과거에도 2000년대 초반에 왜 미국이 마카오에 있던 방콜델타 아시아 그 예. 은행에 있던 북한 자금 뭐 2,400만 달러 뭐 이런 예. 동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은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그걸 하는 입장인데 우리의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이죠. 7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아주 기념비적 판결이 나왔죠. 당시에 이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반인권 만행의 책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었다 이렇게도 평가가 있는데요. 원고가 누구였냐? 탈북 국군 포로였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납치됐던 국군 포로가 원고로 했는데 그걸 인정을 하는 판결이 나왔었죠. 당시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고 김정은이 북한과 공동으로 4,2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선고를 했죠. 재판부는 여기에다가 경문협이 대북 제재에 막혀 못 보낸 23억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 이 돈을 압류해서 배상금으로 주라는 추심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것까지 뚫어준 거죠. 지금 경문협에서 북한에 준다고 하는 저작권료 지금 대북 제재로 막혀 있는데 그 법원 공탁금 23억 중에 이 4,200만 원을 배상을 해라 이렇게 추심 명령을 내린 바 있고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6.25 납북자와 연평해전 유족들도 잇따라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의 이 경문협이 지급을 못하겠다 거부하는 소송이 제기돼서 이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부가 경문협 쪽에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결국 국군 포로 등을 포함한 배상이 좌절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 상황 좀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장면 지금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북한으로 소유돼 있는 돈은 아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오토범비어 사건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질이 북한의 자금이지 않습니까? 북한으로 줘야 될 돈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국군 포로들의 배상 금액이 추심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추심 명령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추심 명령을 인가한 그런 판사님도 계신데 또 추심 명령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 안 해도 된다라고 또 판결한 판사님이 또 계신 거예요. 이거를 그런 이제 그 추심을 하면 안 된다라고 판결한 판사님에 대해서 실망을 해야 될지 그나마 추심 명령을 내려준 판사가 있다는 거에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지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참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많이 답답하고 근데 그 지금 현재 국군 포로들이 마음속으로 그 느꼈던 육체적으로 느꼈던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고 겨우 4,200만 원의 배상 금액이 나오는 것도 너무나 적은 금액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그런 피해자들한테는 몇 억씩 이렇게 배상금이 5억, 나오잖아요. 뭐 8억, 10억 이렇게 단위가 다르죠. 단위가 다르고 뭐 소멸시효도 사실상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옛날 사건이라도 단위가 다른 금액을 인정할 수 있게 판결이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북한 정권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배상 금액은 4,200만 원 이것도 너무 적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조차도 추심을 하려 그러면 또 그거를 법원에서 못하게 막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그런 북한의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배에 의해서 살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정의라는 게 왜 이렇게 한쪽에서는 뭐 후하고 관대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그 매정하고 야박하고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이런 그 뭐 국군 포로 같은 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그렇게 조명하지도 않아요. 예. 그걸 비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펜앤마이크처럼 정론 매체에서 그래도 이렇게 다뤄주는 거지. 뭐 공중파에서 제도권 방송에서 아니 이게 이 둘의 비교를 하면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런 걸 하는 경우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참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지금 놓여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북한과 관련해서도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아주 일관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 그리고 그 힘에 의한 평화야말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뭐 그 이번에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그 시가 열병식이 아니라 그 시가 행진이죠. 그 시가 행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이 많지만 국방 산업에 대한 그 수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언어적으로 북한에 보여주는 메시지적인 차원도 있고 그리고 군대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저는 뭐 매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힘에 의한 평화를 보여주는 거야말로 실제로 이제 그 평화 통일 평화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지 않아요. 이게 그 작은 정의로서 정당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과거에 이제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피해자들과 북한에 의한 피해자들과 오히려 저는 북한 정부에 의한 피해자들이 전혀 뭐 대우를 적게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사님들부터 법관들부터 좀 생각을 달리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임종석 문제를 한번 좀 집중해서 마지막 질문 요 주제를 좀 여쭤볼게요. 임종석 측 변호인 사실상 임종석의 의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임종석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저작권 소유 주체가 조선중앙방송위가 독립기구다. 이 말은 조선노동당 북한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기구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측은 북한 헌법 제24조를 근거로 대면서 개인이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걸 근거로 하는 주장을 했어요. 이 자체도 기가 막힌데 자 임종석 과거에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에 일본이 한국 법원의 배성 판결에 반발을 했을 때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돈을 내라 이렇게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정작 사유재산이 있는 기업은 정부의 재산과 별도로 있는 소유도 아닌 그런 일본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하라 그러고 정작 사유재산도 없이 북한 정부의 사실상 귀속되어 있는 조선중앙방송이 북한 조선방송위는 독립기구고 북한은 사유재산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 하고 제가 또 하나 추가하는 건 임종석이 사실은 뭐 남북협력 그간의 외표를 쓰고 북한 저작권 이 징수란 형식을 통해서 북한의 외화벌이 사실상 외화벌이 역할을 한 김정은의 돈지갑을 두둑하게 챙겨준 그런 인간 아닌가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제 그 두 국가로를 임종석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또 주장을 했잖아요. 김정은이 지금 이야기했던 두 국가론으로 가자. 이제 그 이야기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임종석은 주사파예요. 옛날부터 주사파였고 한 번 또 과연 주사파가 아닌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주사파로 보이는데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 자체가 뭐 사유재산이 있다. 개인이 뭐 물건을 소유할 수 있다. 뭐 그거에 아무도 대한민국에서 그걸 믿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심지어 북한에서도 안 믿을 거예요. 북한에서도 북한 주민들도 주민들이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웃을 거예요. 예, 자기들이 아니 우리가 사유재산이 있다고 헌법에 그걸 보호해 준다고 그런 이야기는 북한에서도 안 통할 이야기예요. 북한에서도 예를 들어 임종석이 북한에 가서 이거는 내 사유재산이요라고 하면 아우지 탄광 끌려갈 걸요. 그 정도로 저는 그 북한에서도 인정을 못 받을 주장을 그 임종석이 지금 이 남한에서
남한에서 그래도 그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했던 사람이 주장을 한다.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저는 뭐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납득 안 되는 주장이 왜 법원에 먹히냐고요. 문제는 그거예요. 아니 다 납득을 안 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볼 때도 아마 그 원래 그 밈이 약간 있잖아요. 그 김정은 밈. 예. 이렇게 하는 김정은 또 이거 어떻게 그 법원에서 판결이 저렇게 났지? 이러고 있을걸요. 이게 좀 의아한데. 예. 그 정도로 임종석이야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공격에 대해서 자기가 방어를 하고 자기가 뭐 그런 북한을 추종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종북이 아니라 충북적인 사고로 발언하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이 주사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법원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답답하고 정말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임종석이 무슨 말 할지도 뻔하죠. 오늘 김정은이 한 이야기를 다음에 임종석이 또 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아마. 오늘 무슨 이야기를 김정은이 하는지를 찾아보면 임종석이 내일 뭐 할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걸 가지고 그런 그 임종석이 대표로 있는 경무념의 주장을 인정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지금 항소심을 결과가 나왔으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바로잡는 방식을 통해서 정상화시켜야 되겠군요. 네, 아마 그게 여러 가지 기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도 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에 예정돼 있잖아요. 두 건 전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쯤부터는 집중적으로 이제 그 대법원에 이렇게 쌓여 있는 재판들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때도 이제 뭐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자유대한민국과 헌법에 따른 판단을 한다 그러면 달리 판단할 게 전 없다고 봐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여러분의 상식과 다른 판단이 있을 리가 없는 사건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이재명 재판 이후로는 많은 판결들이 국민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부합하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자, 임종석의 경무녀 문제가 나와서 그거 관련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침 국회 국정감사 정무에서 이 관련된 현안이 나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살피면서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돼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한번 다뤄보죠. 국회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와 국회 법사위의 좀 현안들 문제를 좀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다뤄보겠는데요. 삼권 분립의 파괴, 거대 야당의 겁박을 통한 공포정치, 여의도 공포정치 이런 작태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증인들, 참고인들 막 또 공무원들 줄 세워놓고 무슨 군기반장하던 장면도 나옵니다. 정동영 의원이 한 10명 되는 공무원들을 세워놓고 뭐 군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도 장면도 그런 작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 사안 중에 이 문제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문제에 관해서 지금 현안이 있는데요. 그간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해당이 되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예의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등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현 의원이 새로운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명예훼손죄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즉 명예훼손죄도 당사자인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주장을 한 바 있죠. 친고죄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 법률 개정안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에 대한 방탄국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를 얼마나 민주당이 많이 만듭니까? 그 가짜 뉴스 허위 선전 선동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이제 보통은 그 좌파가 가짜 뉴스를 만들고 우파에서는 그거를 바로 잡는 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뭐 정치 공방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가짜 뉴스를 얼마든지 만들어도 예를 들어 뭐 국민의힘이나 다른 어떤 단체가 고발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 피해자가 직접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굉장히 그 어떤 정치적인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뭐 하고는 싶어도 굉장히 그 어떤 꺼려하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변호인도 선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가가지고 무슨 고발을 해야 되고 내가 또 출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미 이 가짜 뉴스와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나 이런 허위 선전 선동은 개인에게 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공적인 일이 돼 버렸습니다. 그거는 뭐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도 보셨다시피 어떤 정권을 부당하게 무너뜨리는데도 지금 활용된 게 가짜 뉴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 허위 선전 선동과 가짜 뉴스는 공적인 어떤 그 작용을 일으키려고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딱 그 매칭이 되는 그 피해자에게 한정해서 친고죄로 하자는 거는 그거는 이 가짜 뉴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의미를 뭐 저는 그 아예 그냥 그 가짜 뉴스 자유 발언 때를 주자. 거의 뭐 가짜 뉴스 면허를 주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의 피해자는 개인도 아니고 사회고 국가입니다. 예, 굉장히 공적인 그런 이익을 훼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현희 의원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뭐 있을 수 없고 다만 그 가짜 뉴스에 어떤 언급이 돼 있는 당사자가 나는 그냥 안 하고 싶어라고 하는 그 말까지는 존중을 해주자는 거죠. 그게 반의사불벌죄죠. 예. 예, 반의사불벌죄고 얼마든지 그 피해자의 그러니까 언급돼 있는 그 사람의 의견이 개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진될 수 있는데 명시적으로 그 이거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침묵은 사실상 찬성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꼭 내가 뭐 돈 들여서 아니면 내가 출석까지 하면서 그렇게 그 고소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나 대신 고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거는 인정한다라는 뜻이니까 이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당사자가 정말 의사에 반하면 얼마든지 표시해서 무효화를 시킬 수 있어요. 불송치로 불기소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가짜 뉴스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법익의 침해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 언급이 돼 있는 피해자에 대한 그런 균형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재명이나 아니면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가짜 뉴스 제조 권한을 인정해 달라는 것밖에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 문제 살펴봤고요. 근데 과거 보통 이제 다른 사건의 경우에 이게 성격이 다른 거지만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비교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보통 이제 성폭력 사건, 예. 성추행 여러 사건들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때로는 치명적으로 그 사실들이 알려질 경우에서 나서지 않는 경우는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 외에도 사실은 당사자가 나서지 않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뭔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제3자가 나서서 사실은 고발해주는 법적인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거에 이제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 그 정도가 가면 그거는 이제 친고죄로 인정이 되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성폭력 범죄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 성폭력 범죄도 알려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걸 오히려 약점을 잡아가지고 무마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그 피해자를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약점을 잡아서 가해자가 처벌도 안 받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죄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형법에서는 친고죄로 하되 특별법에서는 친고죄가 아닌 형태로 많이 사안에 따라서 나눠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제 그 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설사 합의를 하더라도 이게 그정 불기소가 되지 않고 뭐 최소한 기소가 되는 거죠. 거기서 양형해서 다뤄진다든지 아니면 뭐 기소를 전제로 해가지고 뭐
서로 간에 정말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다뤄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훨씬 더 좋겠다라는 반성적인 고려가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조하고 명예훼손죄 구조는 좀 다른 게 예를 들어 성폭행을 당한 거를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싫고 알려지기 싫어가지고 내가 뭐 고소를 안 할게요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명예훼손죄는 이미 알려진 거예요. 이미 그렇죠. 드러난 거죠. 이미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알려지기 싫어가지고 고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양립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연성이라는 건 불특정 다수한테 알려지거나 불특정 다수한테 알려질 가능성에 놓여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내가 뭐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해봤자 없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성폭행 친고죄와 이 명예훼손죄는 구조가 완전 다르다. 여기는 그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사람들한테 알려지거나 알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처벌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 알려지는 게 성폭행 범죄 같은 경우 알려지는 게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그 친고죄가 되는 거니까 서로 이제 친고죄를 하냐 안 하냐는 전혀 다른 평면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회 법사위 문제로 좀 더 뛰어넘어가 볼게요.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 의해서 국회에서 이번 법사위에서는 어제 대법원과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했죠. 이걸 시작으로 해서 17일 대전고법과 광주고법 등 20개 일선 법원, 22일에는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법사위가.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인 법원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다가 모든 법원까지도 지금 다 그리고 주요하게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민주당이 하겠다는 건데 이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삼권 분립이라는 게 서로 이제 권력이라는 게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기본 철학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법부가 또 사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도 이제 다른 입법부나 사법부를 견제하고 서로 간에 상호 간의 견제가 있어요. 그러면 입법부가 견제하는 사법부는 뭐냐? 그러니까 그 대법관에 대한 뭐 국회 추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존재하는 게 예산권입니다. 그러니까 각급 법원에서 발생하는 뭐 이런저런 많은 소요들이 있는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뭐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한 최대 견제 장치는 바로 그 예산권이에요. 예산권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을 사업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법원에서도 국회에 법관들을 파견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대관 업무를 하도록 그런 각종 이제 예산 소요 항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반영시키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뭐 국회에서 삭감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진행을 하려는 건데 그거를 삭감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뭐 조금 안 봐주면 나는 그 사법부가 이야기하는 예산 삭감할 거야. 이런 그 뉘앙스를 풍기는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설비도 있고 기계도 있고 뭐 평택에 공장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공무원 조직은 인건비가 전부예요. 예산의 전부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깎는다는 거는 인건비가 깎인다는 거고 인건비가 깎인다는 거는 누가 직장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 인건비 위주의 그런 공무원 그 공적 예산의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사법부에 어떤 뭐 설비가 들어갈 거나 뭐 어떤 그 물적 자산이 들어갈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
연구기관이라 그러면 연구 설비, 슈퍼컴퓨터 이런 거 사느라 그 세금 또 예산도 필요할 수 있는데 법원이야말로 정말 종이밖에 없어요. 자기실의 물적 재산은 종이하고 전화기하고 컴퓨터하고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압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그런 예산 압박을 넘어서 인사 압박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걸 하겠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그 하는 거고 그 전에는 서로 간에 자기의 선을 지켰는데 이재명 체제로 들어오고 나서는 뭐 굉장히 그 다 보셔서 지금까지 경험해서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뭐 정의도 없고 도리도 없고 강호의 도리도 다 떨어진 그런 무도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분간 이 무도한 시대는 계속될 것 같고 어떻게 마지막에 종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재명이 있는 동안에는 이 무도함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여러 뭐 국정감사를 핑계로 해서 여러 가지 뭐 방탄 형태의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욕을 주는 겁박을 주는 장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관련된 문제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원영석 변호사님 모시고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2차 공판 준비 기일, 임종석의 경무년 문제 그리고 국회 법사위의 장면들 이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원영석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반가운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